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인들에게 우리 금융 시스템의 최대 위험 요소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첫 순위로 꼽은 게 코로나19 재확산 백신 접종의 지연 사태였습니다. 방역이 곧 경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백신 접종을 세계 100위권 밖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25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긴장을 풀지 말고 방역과 백신 접종을 이대로 계속해서 경제 성장으로 이어가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헌정 사상 첫 30대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중진들을 이끌고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당 내부 구도와 앞으로 전국에 미칠 영향 잠시 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등 다자 외교를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백신 공급의 확대 등을 논의하고 여러 정상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지 주목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돼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아무거나 하나만 걸려라는 식으로 기소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백신 1차 접종자는 1,000만 명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는 3주 더 연장됐는데 프로야구 등 실외 스포츠와 대중음악 공연 인원 제한은 다소 완화됐습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로는 첫 30대 정당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는데 국회의원 경험이 없고 장악력이 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씻어내는 게 과제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당선자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 국민의힘을 향한 민심의 요구는 안정이 아닌 변화였습니다. 중진들을 모두 꺾고 새 당대표로 36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출된 겁니다. 헌정사상 원내 교섭단체 대표로 30대가 선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원 투표에선 나경원 전 의원에게 조금 밀렸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2배 이상 격차를 벌리며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준석 신임 대표는 야채를 갈지 않고 그대로 담은 샐러드볼과 비빔밥을 언급하며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입니다. 우리 사회에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약이었던 토론 배틀로 당 대변인과 상근 부대변인을 공개 경쟁 선발하겠다면서 공정함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방식이 캠프 출신의 코드가 맞는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게만 기회가 열리는 현 집권 세력의 방식보다 공정하다는 그 확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초선인 조수진, 배현진 의원이 진출했고 중진 김재원, 정미경 전 의원이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회는 90년생 김용태 당협위원장이 뽑혔습니다. 사실상 신예들이 대거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혁신과 변화의 바람은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이준석 신임 대표가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원외라는 점에서 원내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젊은 대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털어내야 할 몫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등장한 제1야당의 30대 청년 대표, 정권 교체를 위한 보수정당의 일시적인 전략적 선택에 그칠지 주류 교체의 신호탄이 될지 이제 그 결과는 이준석 신임 대표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대선까지 국민의힘을 이끌게 되자 야권 대선 주자들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합류 여부와 시기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당 밖의 주자를 의식해 대선 시간표를 조절할 수는 없다고 했던 이준석 신임 대표는 공정성 시비를 의식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선 일정을 제가 아무리 땡긴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8월 중순 말 이후에야 시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주자가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경선 일정을 조정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 대우는 없을 거라며 대선 주자 누구라도 기호 2번을 달려면 입당부터 하라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입당 시기를 저울질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속내는 더 복잡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쇄신의 이미지를 갖춘 이 대표 선출로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가면서 정당 선택에는 부담을 덜었지만 당내 기반을 다질 시간 없이 촉박한 시간표를 받아들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윤 전 총장이 최근 공개석상에 나타난 뒤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킨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개인적 앙금부터 합당을 둘러싼 이해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고심이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한 합당의 진정성과 합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임한다면 합당은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겁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 대표가 일찌감치 복당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복귀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당내 원조 수장파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새 대표와의 화학적 결합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정작 대표와 가까운 유승민 전 의원은 우호 세력을 얻은 동시에 더 거칠어진 당내 견제를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신임 대표는 개별 대선 주자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했지만 그러는 만큼 당 안팎 주자들의 득실 계산은 한층 복잡해질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불어민주당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모색할 계기로 삼아 혁신 경쟁을 벌이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30대 젊은 야당 대표의 선출에 집권 여당 민주당은 깜짝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58살인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36살 이준석 대표의 나이 차이는 22살. 자칫 민주당이 낡은 정당으로도 비출 수 있는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는 이준석 대표에게 양당 정기회동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새로운 협치를 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가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고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겉으로는 환영하고 축하하는 모습이지만 정치권 세대 교체 바람을 정면으로 마주한 민주당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당장 경선을 앞둔 대권 후보들은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주요 대권 주자 3인은 환영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위협과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큰 기회다. 더 뜨거운 혁신의 경쟁을 벌이자. 정략적이고 낡은 진영 논리의 관성을 깨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깜짝 3위를 기록했던 박용진 의원은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민주당은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내심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준석의 현상이나 박용진 지지율의 상승이나 다 국민들이 정치 좀 다르게 해보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86그룹의 대표 대권주자인 이광재 의원도 앞서 이준석 대표가 자신을 평가했던 글을 SNS에 공유하고 청년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며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준석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민주당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의도에 불어온 세대교체 바람이 민주당에게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사의 길이 남을 아주 큰 일을 했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반쯤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같이 인사하고 정치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도 국빈 방문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출발해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영국 코널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정상지휘로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순방은 지난 2019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이후 18개월 만에 다자 외교를 재개하는 자리입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오후 영국에 도착해 2박 3일 동안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12일에는 G7 정상회의 보건 세션에 참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공급 확대 등을 논의합니다. 또 G7 정상과 배우자가 참석하는 정상 만찬에도 참석합니다. 13일에는 열린사회 경제 세션과 기후변화 환경 세션 정상회의에 참여해 각국 정상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영국과 호주, 유럽연합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내년이면 수교 130주년이 되는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오스트리아를 찾는 건데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펠리페 6세 국왕의 초청으로 스페인도 국빈 방문해 국왕과의 국빈 만찬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의 정상회담 그리고 경제인 행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번 유럽 순방은 코로나19 이후 대면 외교 무대가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특히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헌정사상 원내 정당으로서는 첫 번째 30대 당대표가 등장했습니다. 정치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니까 네. 뭔가 경륜에서도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는 우려대로 있었고 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렇죠. 서로 주고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국민이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변화다. 네. 이제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실릴 것이냐를 지켜봤는데 자 당원과 그리고 일반 국민의 민심이 합쳐져서 이준석 대표가 드디어 등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수 정당의 혁신, 변화, 그리고 이제 젊은 패기, 네. 그러면서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니까 도전과 모험이거든요. 우리가 보수 정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대 뭐 당수라는 표현도 쓰는데 네. 당 대표가 등장한다든가 리더가 젊은 층은 원외 정당이나 진보 정당은 왕왕 있어요. 예. 지금 기본소득당의 이제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렇죠. 젊습니다. 예. 최근에 출산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수 정당, 그것도 우리나라 제1야당 100석 이상 규모의 그 전신을 생각해 보면 새누리당이었고요. 그다음에 한국당이었고요. 신한국당이었던 때도 있었고요. 쭉 이 계보에서 30대 리더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파격의 파격이죠. 그러면 이제 지지층 당원들도 다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무엇보다도 안정, 전통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30대 당대표에게 기회를 주었다. 경륜과 안정과 우리가 예측 가능성을 무시하고 다른 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오래 지켜봤지만 이번에는 한번 갈아엎을 때다. 예. 예. 아무리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젊은 패기에 한번 우리가 파도 타기를 해야 될 때다라고 결심한 거 아닌가. 네. 이건 굉장히 파란일 수밖에 없고요. 문 대통령이 이준석 신임 당대표를 극찬했지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당원과 지지층의 선택이 네. 매우 놀라운 도전이다.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에게 지휘봉을 한번 맡겨보자라고 할 때 40대 기수로는 흔히 네. 얘기했는데 이번 30대 중반이 이제 맞습니다. 당대표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우리 당은 지금 이렇게 바뀌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숱한 논의가 오고 가고 네. 어떤 의견이 집약된 다음에 그럼 누구한테 맡길까 이렇게 고른 게 아니라 네. 당 내부의 변화보다는 당 밖에서의 어떤 바람과 그
당원 일부의 바람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준석 대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당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건지 이준석 대표의 입에 더 주목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겠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죠. 네. 예. 청년다움, 중진다움, 때로는 당대표다움을 강요하면서 우리 사회에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6월 중으로 토론 배틀을 통해서 2명의 대변인과 2명의 상근 부대변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상 과제는 대선의 승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 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예. 공존과 변화를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대변인 뽑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공정한 경쟁으로 맞습니다. 뽑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데 그렇죠. 야 이거 잘 될까 너무 좀 또 보여주기 시가 아닌가 이런 네. 걱정도 나오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저게 잘 되면 좋겠지만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것들이 공직 후보자를 뽑을 때 자격 시험을 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예. 이번에 지금 이 상근 대변인 뽑는데 그 자리를 토론 배틀로 물론 대변인은 말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언변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뽑는데 토론 배틀을 한다. 토론 오디션을 통해서 뽑겠다. 예. 이것도 좀 흥미로운 대목이긴 한데 이 안에서도 찬반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제 당원들 민심 그리고 함께 선택한 것은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대표가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들은 다 새로운 실험들입니다. 예.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가게 될 텐데 메시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로 구분하면 공존은 먼저 나경원 후보가 말씀하셨던 용광로. 이제는 우리가 리더가 결정됐고 함께 녹아들어야 되는데 미국식으로 이제 샐러드 볼 얘기를 먼저 했어요. 예. 자기식으로 그걸 바꾼다면 다양한 채소들이 각각의 맛을 내면서 어우러지는 샐러드 볼인데 우리식으로는 그게 비빔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외부의 시각으로 당대표다워야 한다. 중진다워야 한다. 뭐 이제 젊은이다워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요하지 말고 개성들을 살리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또 다른 다움이 필요해요. 네. 이준석다운 리더십이 필요하고 아하. 국민의힘다운 어떤 노선을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대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의 개성을 살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정, 내부 외부의 공정한 이제 어떠한 틀을 만들겠다는 거고 마지막은 자신의 목표는 대선 승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후보들에게도 공정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진과의 또 화합을 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한 힘을 모아서 결국은 대선 승리로 가겠다. 그럼 이제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이냐? 사실 구체적인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 당과는 어떻게 합당할 것이냐.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조건으로 모셔올 것이냐. 함께 결합할 것이냐. 그럼 내부에 또 우리가 잠룡으로 부르던 내부의 그럼 대권 주자들과는 어떤 형평성의 플랫폼에서 경선을 붙일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만만한 문제는 아닌데 네, 어쨌든 그렇죠. 풀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근데 당 대표로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려면 네. 당의 장악이 문제인데 그렇죠. 사실상 수십 년간 참 산전수전 다 겪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참 힘들어라고 고개를 엄청나게 돌려서 힘들었죠. 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어떻게 당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뭘 네. 동력으로 삼을까도 걱정이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도 또 있으니까 네. 손발을 맞춰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사령탑은 뭐 활력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예. 가고 어차피 원내 지금 사령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내 당 대표로서 아마 원내의 이 문제는 김기현 원내대표 중심으로 일임을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과 관련된 굵직한 일들은 당 대표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죠. 내부에 반대파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뭐 알아? 저럴 줄 알았어. 예. 미숙하잖아. 이런 비판 끊임없이 나올 거거든요. 이것과 저항하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은 숙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변수로 고려하면 안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어떻게 장악하고 세력화하고 일을 실행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조직이 움직일 것인가인데 이게 제가 이 당대표 선출이 끝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당 조직, 네. 당직은 상당히 협력할 것 같습니다. 어. 뭐냐면 그동안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뜨거운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이준석이 안 돼도 큰일이다 예. 라는 말들을 당직자들이 참 많이 했어요. 이준석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은 너무 익숙한 분들이라 예. 뭐 호흡 맞춰서 일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우리 당이 이렇게 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데
이준석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지했던 바람이 갑자기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 버리면. 맞습니다. 예. 이준석이 실패하는 것은 청년 정치인 한 명의 실패가 아니고요. 국민의힘과 지지층이 선택한 도전이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저항, 반대 많을 걸로 보지만 협력 또한 많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정을 이끌어가는 기조가 여당의 독주를 갖다 막아내는 것 이렇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쟁 일변도이기도 한 듯 보이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상당히 배타적으로 보이기도 했는데 그럼 여당과의 관계도 뭔가 좀 바뀔까요?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 순방에 나섰는데 자, 이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그리고 참 큰일을 해냈다. 이준석 이 대표가. 그러면서 이제 협치를 강조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만은 여야 없이 협력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야당의 또 반론, 문제 제기, 백신을 왜 못 얻어오느냐, 한미 정상회담에서 파트너십도 좋지만 한 1,000만 명분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얀센 100만 명분이 뭐냐 이런 이제 비판으로 지금 백신의 정치화가 좀 너무 많이 국민들에게 파고들어서 좀 골이 깊게 만들었달까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대통령이 큰 틀에서 협력하자고 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야당, 제1야당의 대표는요. 공공연히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요구할 수 있습니다. 30대의 이준석 대표가 자, 통큰 협치를 위해서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화제잖아요. 받건 안 받건 청와대가. 그래서 그런 위치에 온 만큼. 그렇게 하면 안 받을 수 없겠는데요. 네, 안 받을 수도 없겠죠. 그리고 아마 이제 또 문 대통령이 이제 여야 대표 이 협의체를 상설화하자는 얘기들을 했는데 조만간 아마 신임 당대표가 있으니까 송영길 대표와 함께 또 청와대 오찬 모임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해외 순방 이번에 또 G7 협력 등 이제 소개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장면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될 텐데 여기서 어떤 협치의 틀이 잡힐 것인가? 아마 기존의 당권과는 조금 다른 리더십이 구사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남은 이제 몇 가지 과제들을 갖다 큰 틀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당장 그 앞에 남은 것은 이제 부동산 전수조사 같은 거 결과가 나오면 아 이게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 압박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역시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문제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문제 이런 것들 다 놓여 있는 것마다 다 난제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진들을 활용하는 정치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주호영 의원도 있고 뭐 나경원 전 의원도 있고 굉장히 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만 이 내상을 치유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기현 원내대표도 있고 지금 당장 오늘도 안철수 대표는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특사 정치를 이제 하는 모습도 일부 좀 보이고 있어요. 윤석열 전 총장하고 결국은 1대1로 마주 서야 되겠지만 초기에 마주서는 것이 소통이 좀 어려울 때는 또 다른 윤 전 총장과 가까운 그럼 주호영 의원께서 가깝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한번 이제 이 당권도 정리됐고 모셔보시는 제안을 스카우트 제안을 좀 해오시죠 하고 또 이제 용인술을 쓰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텐데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부동산 전수조사는 권익위에 맡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 한두 달 후에 통보가 오면 읍참마속을 여당보다 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도 더 국민들이 보기에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도려내고 쳐내느냐가 첫 번째 당내에서의 좀 뼈아픈 리더십을 감수하면서 책임져 나가는 모습일 것 같은데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은 기성정치에 어쩌면 빚진 게 없잖아요. 물론 개파 정치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빚진 게 있는지 하지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탁을 했다고 해서 이 마음에 빚을 진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빚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는 만큼 강한 리더십을 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건강하고 멋진 제1야당 한번 기대해보고 기대해봐야죠. 시선을 좀 돌려봐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 민주당은 어떡하냐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럼 정의당은 어떡할 건데 정의당도 걱정이고 맞습니다. 이 두 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모든 정당이 다 이거 연쇄 도미노로 파장을 맞는 건데 당장 민주당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사실은 지금 노후화돼 보이는 걸 어쩔 수 없거든요. 송영길 대표가 가장 억울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낙연 전 대표보다 10여 년의 나이를
젊게 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이낙연 당대표가 선출될 때 송영길 후보는 그때도 나와서 젊은 민주당을 만듭시다. 젊은 송영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됐는데 당대표가 지금 야당하고 마주서 보면 이게 50대와 30대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58세, 36세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에도 헌법상 못 나오는 나이가 이제 당대표로 나선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불리하다는 거죠. 내년 대선을 놓고 지금 여야 구도에서 젊고 혁신적이고 트렌디하고 팬시한 게 좋아 보이는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컨벤션 효과가. 그럼 노후한 것은 나쁜 것. 이렇게 비교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이 관념 이것을 극복하면서 노회하고 또 경륜이 있는 것이 국정의 이 드라이브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야당은 이렇게 치고 올라와주면 혁신 경쟁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 그럼 젊은 피도 수혈을 해야 되고요. 예. 노련함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대선 가도에서 민주당 앞에는 악재들이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또 송영길 대표의 큰 고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새로운 바람이 이준석 대표를 밀어 올리는 걸 이제 보면서 네. 역시 민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구나. 무섭죠. 그다음에 시대의 변화에도 맞습니다. 더 관심을 두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구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예, 최영일 대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정경심 교수까지 부부가 나란히 피고석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이 아무거나 하나만 걸려라라는 식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과 아들까지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장관 회고록을 든 지지자들의 응원과 조국 구속을 외치는 사람들의 고성 사이로 조 전 장관이 법원에 도착합니다.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반년 만에 다시 열린 겁니다. 공판이 재개되었습니다.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서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12월 감찰 무마 혐의 심리까지 마친 재판은 이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약 없이 연기돼 왔습니다. 법원 인사와 담당 판사 휴직까지 겹쳐 재판부 구성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번 재판은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다시 듣고 앞으로 심리 계획도 정하는 공판 갱신 절차부터 진행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아무거나 하나만 걸려라 이른바 그물 던지기식으로 공소 사실을 구성했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자녀 입시 비리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도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재판에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적은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피고인석에 선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 입시에 영향을 미쳤다며 위조의 시간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조 전 장관이 최근 출간한 회고록 제목을 빌려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서류 위조나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라며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이른바 조국 낙마 작전이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다음 재판부터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심리가 본격화합니다. 특히 재판부가 조 전 장관 딸과 아들도 차례로 증인으로 부르기로 해 조 전 장관 가족이 동시에 법정에 설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방부 사상 처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해 성추행 피해 뒤에 사망한 고 이중사 관련 수사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2차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공군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집행될 걸로 전망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국방부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시민단체와 함께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됐습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심의위는 군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구속영장 청구 여부, 수사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정의와 인권위의 새로운 병영 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동안 공군 20비행단 검찰은 이중사가 숨질 때까지 2달 동안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지 않는 등 늑장 수사와 은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군본부 압수수색 중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수사관이 즉각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에 검토를 마친 만큼 여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압수수색에서 빠져 국회 법사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던 공군본부 법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르면 내일 2차 가해 혐의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마친 A 준위와 B 상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아나운서 출신인 방송인 박지윤 씨가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앞서 박 씨는 자신의 SNS에 빵과 감자 사진을 올리면서 허버허버라는 문구를 덧붙였는데요. 이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남성 혐오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문구는 남성들이 밥을 급하게 먹는 모습을 조롱하는 것으로 남성 혐오 커뮤니티에서 남성 비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방송된 TV 프로그램에서 해당 문구가 자막으로 쓰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카카오가 이 문구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출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씨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단어가 남성 비하 표현이 맞느냐 아니냐를 두고 여전히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음식을 허겁지겁 먹거나 어떤 행동을 급하게 하는 모습에서 유래된 신조어로 남성 혐오의 뜻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어로도 빨리빨리, 급하게라는 뜻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반면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진 남성 혐오 단어라며 모르고 쓴다고 해서 이해받기는 힘들다는 반박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편의점 GS25의 이벤트 포스터에서 촉발된 남성 혐오 논란, 우리 사회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앞서 포스터 속에 소시지를 짚고 있는 손이 남성 비하 목적의 그림이자 남성 혐오 커뮤니티 메갈리아의 로고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죠. SNS에는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반응이 쏟아졌고 GS25의 군부대 내 매점 PX 계약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논란은 BBQ, 다이소 등 기업들을 거쳐 경찰청, 국방부로까지 확산했습니다. 국방부는 홍보 포스터 속 거수 경례 모습에 남성 비하 목적의 손이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서둘러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손 모양을 임의로 해석해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지나친 몰아세우기로 홍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언론이 일부 여론을 부풀려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대부분 일부 누리꾼들의 남성 혐오라는 주장과 기업, 공공기관의 사과와 입장문을 그대로 받아쓰는 데에 그쳤는데요. 논란의 배경과 맥락, 타당성을 분석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한 누리꾼은 언론 보도를 통해 남성 혐오 표현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정부는 지금 시행 중인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다음 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야구나 축구 등 야외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의 관객 입장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지만 하루 확진자 수는 500~600명대를 유지하며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이나 사업장 등의 집단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고령층 등 1,300만 명 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6월 14일부터 7월 4일 3주간은 현행대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합니다. 다만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고 휴가철이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의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현재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전체 좌석의 50%,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됩니다. 입장 인원이 늘어도 기본 방역 수칙은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및 함성 금지 등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방역 수칙도 준수해야 합니다. 대중음악 공연장은 실내외 상관없이 4,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클래식이나 뮤지컬 공연은 기본 방역 수칙만 지키면 입장 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대중음악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콘서트, 뮤지컬 등과 동일한 공연장 수칙이 적용되고 다만 이 대중음악의 경우에는 다소 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공연장의 그 공간이 어떻든 총 4,000명 이상은 못하게끔 인원 제한을 좀. 정부는 또 전남과 경남, 경북 등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으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에 맞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이행을 앞두고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이달 말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며 기대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암사동에 있는 헬스장. 1대1로 운동 수업을 하는 곳이라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타격이 덜하긴 했지만 그래도 30%가량 매출이 줄었습니다. 소규모라 시간대별로 많은 사람을 받을 수 없는데 밤 10시면 문을 닫아야 하다 보니 회원을 늘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매출은 한 20%에서 30% 정도 감소했고요. 영업시간이 아무래도 규제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와야 되는 회원님들이 못 오고. 실내 체육시설과 식당, 카페 등은 그나마 밤 10시까지 영업을 해왔지만 아예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들은 빚더미에 앉은 지 오래라며 계속해서 지침 변경을 요구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게세라든가 우리가 또 이따 가정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전혀 생활이 안 돼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여럿 모이는 다중이용 시설 규제는 줄이고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방역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 초안에서는 지금 같은 거리두기 2단계라면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해주고 모임도 8명까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아예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수정 보완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1,300만 명 이상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5일 이후 적용합니다. 자영업자들은 한 달 뒤면 마음껏 영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반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12시까지니까 10시나 11시까지 손님이 더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매출 상승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12시까지 하면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는 건 유흥시설 업주들입니다. 아쉽지만 기대가 됩니다. 얼마라도 벌어서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반면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못 만났던 지인들을 만나고 취미도 즐길 수 있겠다며 반기기도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게 걱정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운동도 그렇고 헬스장도 그렇고 그래서 뭐 좀 더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을까. 코로나가 뭐 종식이 된 것도 아니고 계속 확진자는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거리두기 개편 확정안은 정부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다음 주에 큰 틀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외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사례가 잇따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런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세 미만 군 장병에 대한 화이자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mRNA 백신과 심근염 사이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이자나 모더나를 맞은 젊은 층에서 심장에 염증이 생겼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2차례 모두 맞은 16살에서 24살 접종자 가운데 이런 부작용이 보고된 건 283건으로 남성이 80%에 달했습니다. 10명에서부터 102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예상치가 있는데 이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많이 나왔다. 연관관계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2차 접종 뒤 일주일 안에 가슴 통증이나 두근거림,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심근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제때 치료해야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 만큼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심장 근육이 많이 약화되면 심부전이 나타나기는 숨이 차죠. 또 하나는 이제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빨리 찾아서 빨리 안정을 취하면 잘 낫는다고 돼 있어요.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심근염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7일부터 30살 미만 군장병에 대한 파이자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어 방역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심근염 사례가 집중된 연령대와 비슷해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가능성은 열어두고 감시 초기 대응을 어떻게 좀 더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앞서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희귀혈전 부작용은 60대 이하 여성에게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이와 성별에 따라 백신 종류를 달리하는 것도 3분기 접종 계획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사실 좀 기다려왔던 거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좀 떨린다고 했는데 맞게 돼서 다행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좀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차피 일단은 자기 몸을 위해서는 면역 체계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맞을 거 빨리 맞자라는 생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보내주세요. 마시고요.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일반 주사 맞는 느낌이어가지고 별다른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공부를 하면서 좀 이상이 있으면 좀 쉬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나는 딴 사람 잡으셔요. 스마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 오죠. 혹시 본인한테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떨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맞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참여가 맞으시는 게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종식하는 제일 지름길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누적 1차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얀센 백신 접종은 하루 만에 25만 명이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 복귀로의 청신호가 켜지는 것인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 속도면은 그래도 예상한 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한 1,000만 명 맞으니까 벌써 다른 곳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시작되면 속도가 빨라질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하루에 지금 거의 100만 회 정도 접종되고 있거든요. 신규 접종자가 70~80명, 그다음에 2차 접종자가 20명 맞고 있어서 20만 명 맞고 있어서 하여간 지금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나 또 접종 센터에서 정말 노력하면서 백신 속도를 잘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연령별로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이 거의 이제 50% 넘고 난 이때부터 확진자 감소한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걸 봐서는 일단 접종률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특정 연령대부터 이제 감염자 숫자가 확실히 떨어지게 될 거고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특히 고위험군이었던 60세 이상의 사망률도 떨어질 거로 예상되고 실제 사망률 커버가 떨어지는 게 실제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방접종 효과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약이 치열했던 관심이 아주 뜨거웠던 얀센 백신 접종도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 남동생을 포함해서 또 주변에서 많이 맞고 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던데요.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또 보니까 고령층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예약을 취소하고 얀센 잔여량을 맞는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제 하루에 예약자가 24만 명 정도 됐는데 어제 이미 25만 명을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 지금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접종을 예정하고 있던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 일부가 7월로 좀 밀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아예 접종을 취소하고 얀센 백신의 잔여 분량을 막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얀센 백신까지 추가되면서 접종에 대한 열기가 더 올라가는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일단 접종률의 상승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도 일부 언론들은 좀 상당히 부정적인 보도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미국이 뭐 유통기한 다 돼서 이제 버릴까 하다가 주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등등등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미국 FDA는 얀센 백신의 유통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 반으로 한 달 반을 연장을 했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백신이 처음 개발될 때는요 가장 보수적인 형태의 유통기간을 가지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때 다시 바이러스의 역할을 또 항원의 역할을 따져봐서 백신 효과에 큰 영향이 없다 그러면 연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연장이 된 게 화이자도 냉장 보관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에 일주일 정도였다가 지금 이제 한 달로 늘어난 케이스가 확인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얀센 백신 같은 경우도 냉장 보관 상태에서 3개월로 돼 있는데 이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런 백신의 효과에 영향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1개월하고 반 정도를 연장을 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시더라도 일단 백신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계속 변동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특히 유통기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언론에서 뭐 이제 폐기할 것들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내에서 접종 기존 유통기한에 맞춰서 접종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FDA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현재 접종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제 다음 주에 3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뭐 곳곳에서 먼저 맞게 해달라, 우선순위에 반영해달라 이런 또 목소리가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곽이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60세 이상 중에서 일부 접종이 밀린 분들이 7월 달에 접종을 하게 되고요. 근데 워낙에는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이 접종했던 거를 등교 수업 확대를 위해서 교사들 전체에 대한 예방 접종이 7월 달로 되면서 이제 8월 내에 접종이 끝날 수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로 접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령별로는 이제 50대부터 내려와서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고3을 포함한 대입 수험생도 이번에 포함이 됐는데 다만 접종 연령이 확대가 됐을 때 등교 수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고3만 맞을 건지 고등학생 전체로 확대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지금 교육부하고 질병관리청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 운동장에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내 뭐 식당과 카페 같은 곳들의 영업 또한 시간을 갖다 좀 늘려주고 이제 조치를 갖다 취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6월 달에 접종을 완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60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일부 30대 정도가 접종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말한 그런 공간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 이용자들의 태반이 지금 접종이 안 된 상태에서 이용을 하게 될 거고 또한 시간이 늘어나고 또한 특히 음주나 이런 게 되게 되면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깨질 가능성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집단 발병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내부 특히 실내에서의 그런 방역 조건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도 뭐 계속 언급이 되지만 환기를 어떻게 시킬 건가에 대한 개선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면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7, 8, 9월에도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방역 조건을 어떻게 강화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또 우려가 되는 게 하루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500명, 600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백신 접종자는 늘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 수는 더 줄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그러니까 접종이 적어도 한 40에서 50% 넘어서니까 75세 이상에서의 이제 확진자 수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도 접종을 어느 정도 해서 최소 30-40% 이상은 접종을 한 시점을 넘어서야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 거고, 또 지금 현재 확진자가 대부분 젊은 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일단 7월, 8월 넘어섰을 때 젊은 층의 접종을 서두르는 것 자체가 유행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 내일 아침에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백신을 접종하게 돼 있는데 예. 그동안에 쭉 설명하신 걸 이렇게 좀 종합해 보면 백신이라는 게 예방 조치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덜 아프고 덜 걸리고 하니까 이게 치료제 역할도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남한테 감염도 덜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빠리빠리 예방 접종 순서대로 맞아 주셨으면, 그리고 당국의 조치를 좀 잘 따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찰이 광주 붕괴 사고 현장 책임자를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가 또다시 하도급을 주는 불법 재하도급 등 인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사고 이튿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곧이어 공사 관계자와 공무원, 목격자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철거업체 2곳을 포함한 공사 관계자를 다수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혐의가 일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선 입건을 한 거고, 추가 수사를 통해서 제명이 또 추가될 수도 있고, 수사 상황에 따라서요.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철거 용역 계약을 맺은 건 한솔이라는 철거업체인데 정작 현장에는 A업체 장비가 동원된 겁니다. 붕괴 직전 현장에 있던 작업자 4명 역시 A업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자들 진술도 이제 받았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 감리업체가 철거업체를 제대로 감독했는지도 수사의 핵심입니다. 경찰은 한때 잠적설이 돌았던 감리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반복된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의 젠걸음도 그만큼 바빠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참사를 막을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위험한 철거 방식을 지적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이 소극적으로 대처해 사고의 위험을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주온 기자입니다. 사고 2달 전인 지난 4월, 광주 합동 재개발 관련 주민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이번에 무너진 건물과 수백 미터 떨어진 같은 구역 내 철거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닷새 뒤 재개발조합과 해체시공사 측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 별 조치는 없었습니다. 주민은 관할구청에도 직접 민원을 넣었지만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구청은 철거업체와 재개발조합에 공문만 보내고 현장 점검에서도 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소음이나 분진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은 있었고요. 좀 위험하다.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제가 보고받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후 참사 8일 전에는 사고가 난 바로 그 건물 철거 현장에서 돌덩이가 떨어진다며 또 다른 주민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것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담당 공무원의 민원 처리가 소홀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적정 여부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일환으로 민원 제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적정하게 그 민원 처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간 민원이 이어졌음에도 구청 공무원의 무성의한 대처로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점검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역시 과태료, 양벌 규정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안 한 것들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사례들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공무원한테 청탁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안 된다고 딱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또 직원이 슬그머니 와서는 또 재청탁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A 직원, B 직원 모두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거절했으니까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청탁과 재청탁이 있으면 그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직원이 속해 있는 회사도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건설회사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청탁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지시하고 당부를 했다라고 근거를 제시하면 모를까? 아니면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되는 겁니다. 과태료 처벌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처리해야만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자체 공기관이 부적절한 처리를 안 한 걸로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면 적발되는 거죠. 자, 그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땅을 군청에다가 형지를 바꿔달라고 억지로 좀 신청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딱 자를 것 같으니까 미리 군청에 있는 자기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좀 밀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밀어준 두 공무원은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고 청탁을 넣은 이 사람도 부과가 되는 거고 A 공무원이 문제죠. 맨 처음에 형질 변경 신청을 받은 사람은 바로 신고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또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직자와 똑같이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 건축사께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건설회사에서 임원은 양주를 갖다 드리고 자, 상품권을 다음날 직원이 갖다 주고 또 다른 직원은 식사를 대접하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면 일단 그 건축사는 민간인이지만 공직자와 같습니다. 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탁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에서 양주를 주고 상품권을 주고 그 다음에 식사를 제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과태료를 부과받고 건설사도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 3번 각각 줬단 말이죠. 그러나 70만 원, 30만 원, 30만 원인데 이때 범죄 액수는 130만 원으로 한 번으로 칩니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거죠. 또 건설사에서 3사람이 모여서 속닥속닥 하면서 이렇게 나눠서 3번에 걸쳐 주기로 자기들끼리 모의를 했다 그러면은 각 사람마다 다 13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교육 현장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원어민 교사가 있었는데 외국인이 교장 선생님한테 다음번에도 재계약해 주십시오라고 양주를 드렸습니다. 외국인이지만 한국 내에서 청탁은 위법행위입니다. 두 사람 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청렴도는 올해 61점으로 역대 최고치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180개 나라 중에서 3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 부족합니다. 세계 정상권에 진입할 때까지 함께 노력하고 선진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현상옥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난리가 아니었다. 얼마나 더우면 아니 너희들가 얼마나 무더운 여름에
오면 너무 짜증나고 싫어요. 아, 잘한다. 기억자도 몰랐는데 글도 많이 배웠어요. 생년월일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좋아요, 하여튼. 마을 공고나 농협에 가면은 글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못 가겠어. 가지고는 학교를 와야겠네. 그래갖고 지금은 그런데도 당당히 가고 좋아요, 행복해요. 한글을 못 배우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한글 교실도 열고 있고 취미 교실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제가 이제 어머님들 글쓰기 수업으로다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1999년에 창간이 됐거든요. 벌써 이제 20년이 넘게 지난 지역에서 발간되고 있는 주간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내는 게 지역 신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케이블카 문제가 좀 제일 중요했던 문제인데요. 전 군수님이 계실 때 그분이 이제 마이산에다가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추진을 했어요. 그때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고 또 반대를 했고 그 반대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지난신문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다가 케이블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때는 군에서 나오는 광고도 뭐 좀 많이 줄었고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은 군에서 뭐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매년 하던 광고도 올해는 못하겠다. 광고 수익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신문이 계속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그 지난신문을 매달 5,000원씩 내고 보는 독자분들의 그 힘이 가장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이제 글쓰기 교육만이 아니라 이 할머니들이 그동안 글을 못 썼으면서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런 사연들을 한번 신문에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나 가장이 되어 피눈물 나는 생활을 하며 살아왔던 그 시절 34살 동생은 그 누나 배고프단 말이야. 빨리 밥 더 줘 하며 수저를 입에 물고 아고 울어대던 동생. 흐르는 세월은 아팠던 추억만 남기고 안개처럼 말없이 사라진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 소식 전해드렸죠. 6870님, 이준석 대표 당선 축하합니다. 변화하는 우리 정치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8735님, 이준석 대표의 수락 연설에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세계 인류로 성장하기를 바라봅니다 하셨습니다. 네, 백신 1차 접종자가 누적으로 1,000만 명 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유튜브에서 샌드위치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취소한다고 하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자녀 백신을 보기 힘듭니다. 하루빨리 접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국립국어원의 분석 결과 외국인이 우리말을 배우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람, 친구, 그리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예. 외국인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단어는 우리였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마을, 우리 나라. 그러고 보니까 참 좋고도 따뜻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